2025년 가을의 끝자락, 토요일 이른 아침에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는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이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네 사람이 있었다. 20년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등산 동호회 송록회. 퇴직 후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늘 푸르게 살자는 의미로 모임을 만든 지 벌써 20년.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속을 훤히 아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였다. 아이고 이 총무님. 오늘도 우리 회원들 컨디션 점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네. 분위기 메이커인 윤정혜가 등산화 끈을 꼼꼼히 살피는 이성진의 등을 툭 치며 웃었다. 성진은 송록회의 총무이자 살림꾼이었다. 매주 등산 코스를 짜고 회원들의 안전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일과였다. 정혜 씨야말로 어제 드라마 보고 늦잠 잔 거 아니야? 얼굴이 푸석한데. 성진의 걱정 섞인 농담에 정혜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과묵한 오만석은 그런 둘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를 뿐 말없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었다. 그때 경쾌한 경적 소리와 함께 고급스러운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송록회의 회장이자 영원한 리더 강영철이었다. 우리 동지들 나 강영철이가 없으니 허전했지? 자, 다들 이거 하나씩 마시고 출발하자고. 그는 양손 가득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나 회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다. 성공한 사업가답게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한 영철은 송록회의 구심점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차게 변했다. 산행이 시작되자 20년의 세월이 담긴 대화들이 맑은 산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우리 손녀가 글쎄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지 뭐야.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나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안 물어보네.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소소한 일상과 자식 자랑, 배우자 흉이 뒤섞인 대화 속에서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묻어났다. 잠시 쉬어가는 바위에 걸터앉아 성진이 아련한 눈빛으로 말했다. 벌써 20년이네. 우리가 처음 산에 오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때 영철이 자네가 그랬지.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산에서까지 처져 있지 말자고. 자네 덕에 우리가 여태 이렇게 웃고 사는 거야. 그 말에 영철은 호탕하게 웃으며 성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소리. 성진이 자네의 꼼꼼함, 만석이의 든든함, 정혜 씨의 웃음이 없었으면 송록회가 여기까지 왔겠나. 우린 네 사람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하나야. 피보다 진한 게 바로 우리 우정 아니겠어.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에게 송록회는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견고한 성이자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산세는 험해졌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침내 약속된 장소에서 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는 시간, 오늘도 영철의 준비성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름난 맛집에서 사왔다는 고급 김밥과 신선한 과일, 심지어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어묵탕까지. 만석은 말없이 어묵 국물을 마시며 감탄했고 정혜는 역시 우리 회장님은 스케일이 달라. 이러니 내가 다른 모임은 재미가 없다니까. 라며 추임새를 넣었다. 성진은 그런 영철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나왔다. 요즘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연금 몇 푼으로는 병원비 대기도 벅차. 정혜의 푸념에 모두가 동감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영철이 기다렸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다들 그렇게 팍팍하게 살면 쓰나. 이 강영철이가 좋은 정보 하나 주지. 그는 최근에 자신이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공개 펀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률은 최소 30%야.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우리 송록회 회원들이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평생 고생했는데 노후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의 말에는 엄청난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성진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지만 20년간 봐온 친구 영철의 얼굴을 보며 이내 생각을 지웠다.
영철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한테 사기를 치겠어. 좋은 기회를 나눠주려는 거겠지.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영철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고 정혜는 정말 회장님 나도 좀 키워주면 안 돼? 라며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다. 그때 영철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즐거웠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날카롭고 차갑게 변했다. 그러니까 일 처리를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원금 회수 날짜는 절대 변경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은 산의 공기마저 얼릴 듯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회사 일이 좀 꼬여서 말이야. 이강 회장이 처리 못할 일은 없지만. 성진은 방금 전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사업하는 사람의 고충이려니 생각하며 애써 넘겼다. 그러나 그 순간의 위화감은 성진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다. 하산하는 길 회원들의 머릿속은 온통 강영철이 말한 대박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돈만 있으면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은 걱정 없겠네. 나는 제일 먼저 싱크대부터 바꿔야지. 징글징글하다 정말. 그들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과 활기가 넘쳤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일확천금의 기회가 20년 지기 친구를 통해 찾아왔다는 사실에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들떠 있었다. 산행을 마친 송록회의 뒤풀이는 언제나처럼 동네의 허름한 파전집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었다. 파전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이들의 대화도 무르익었다. 마침내 막걸리로 목을 축인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폭탄 선언을 했다. 자, 동지들.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우리가 푼돈으로 각자 투자하면 얼마나 벌겠나. 이참에 다들 쌈짓돈을 모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서 연말에는 다들 두둑한 배당금을 안겨주겠네.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영철은 자신의 가슴을 툭 치며 말했다. 내가 이 자리에 내 20년 우정을 걸겠네. 우리는 함께 흥하는 거야. 실패란 없어. 그의 선언에 가장 먼저 정혜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역시 회장님이야. 난 무조건 찬성. 조용히 듣고만 있던 만석도 잠시 영철의 눈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성진뿐이었다. 성진은 순간 망설였다. 평생을 안정적으로만 살아온 그에게 투자는 너무나도 낯선 단어였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처럼 믿었던 친구 영철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켰다. 좋네. 우리 영철이만 믿고 한번 가보자고. 성진의 동의를 끝으로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그들은 마치 큰 계약을 성사시킨 사업가들처럼 기쁨의 축배를 들었다. 우리의 빛나는 노후를 위하여. 송록회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막걸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을 유쾌하게 채웠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영철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좋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다가오는 새해 첫날. 다 같이 태백산에 올라 첫 일출을 보는 거다. 정상에서 우리의 성공을 미리 축하하자고. 그의 제안에 모두가 아이처럼 환호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정상에서의 약속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영철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한 며칠 뒤 이성진은 착잡한 마음으로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30년 공직 생활의 대가이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제발 함부로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퇴직금이 담긴 통장이 들려 있었다. 창구 직원은 선생님,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송금액이 너무 큽니다. 라며 몇 번이고 되물었다. 성진은 애써 태연한 척 웃어 보였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영철이는 사기꾼이 아니야. 20년 지기 친구라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떨리는 손으로 송금 신청서에 서명했다.
평생의 대가가 담긴 돈이 컴퓨터 화면 속 숫자 몇 개로 바뀌어 친구의 계좌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성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성진 혼자만의 의식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오만석은 아내 몰래 평생 일궈온 작은 상가의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다. 윤정혜는 은행 창구에서 먼저 떠난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인 사망보험금을 해지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들의 모든 희망과 미래, 인생 그 자체가 강영철이라는 이름석 자에 저당 잡히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영철은 허름한 공유 오피스에서 이들을 맞았다. 번듯한 사무실을 기대했던 성진이 의아해하자 영철은 큰일은 원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하는 법이야. 보안이 생명이거든. 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잉크 냄새도 채 마르지 않은 조악한 투자 증서를 한 장씩 나눠주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증서에 적힌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보며 회원들은 자신들이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날 밤 성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투자 증서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노트북을 켜 영철이 말한 오아시스 펀드를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검색해도 그런 이름의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불안감이 목까지 차오른 성진은 결국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영철은 성진의 걱정을 듣자마자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이 사람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사모펀드라고 했잖아. 비공개로 운영되니까 검색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자네는 20년 지기 친구인 나를 믿나 아니면 인터넷 쪼가리를 믿나. 그의 당당한 태도에 성진은 오히려 자신이 속 좁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닐세 미안하네. 내가 괜한 걱정을 했어. 전화를 끊은 성진은 자신의 의심을 자책했다. 그들의 우정이라는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 어떤 의심의 균열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달 배당금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한 달이 지난 후 정혜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영철이 약속했던 첫 번째 수익금이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회원들 역시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철은 단체 채팅방에 미국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수익 실현이 조금 늦어지고 있네. 하지만 걱정 말게. 다음 달에는 이번 달 것까지 2배로 챙겨주겠네. 라며 유머러스한 이모티콘과 함께 글을 남겼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회원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약속된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활기가 넘쳤던 산행은 서서히 침묵으로 채워졌다. 예전처럼 자식 자랑이나 시시콜콜한 농담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내 돈은 괜찮은 걸까? 라는 불안과 의심이 짙게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애써 돈 이야기를 피했지만 불편한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만석은 산에 오르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정혜의 웃음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참다 못한 성진이 영철이 자네 사업은 잘 돼가는 건가?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지만 영철은 그럼 다 잘 돼가고 있어. 라며 화제를 돌릴 뿐이었다. 결국 성진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영철이 알려주었던 공유 오피스를 몰래 찾아갔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임대 문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뿐이었다. 건물관리인은 그 양반 석 달치 월세만 내고는 짐 빼서 나간 지 한참 됐어요. 라고 말했다. 성진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친 듯이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마침내 짜증이 가득 섞인 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리 전화를 해대? 나 바쁜 사람이야. 성진이 사무실이 없어진 사실을 따져 묻자 영철은 오히려 역정을 냈다. 내가 보안이 생명이라고 했지. 경쟁사 놈들이 우리 정보를 빼내려고 혈안이 돼서 일부러 사무실 옮긴 거야. 자네는 친구를 그렇게 못 믿나? 자네의 그 쓸데없는 의심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계획이 망가질 수도 있어. 그는 모든 책임을 성진에게 돌렸다.
의심 거두고 조용히 기다려. 새해 첫날 태백산 정상에서 내가 모든 걸 증명해 보일 테니 그날 약속된 돈과 함께 자네들 앞에 나타나겠네. 영철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성진은 텅 빈 복도에 선 채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할지 친구의 배신을 의심해야 할지 모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망연자실했다. 새해 맞이 태백산 산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송록회 회원들에게는 설렘 대신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만이 흘렀다. 그들의 20년 우정을 상징했던 단체 채팅방은 며칠째 아무도 글을 올리지 않는 유령방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채권자이자 같은 배에 올라탄 공범자였다. 정혜는 독촉장이 붙은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만석은 팔아버린 상가 건물을 먼발치에서 넋 놓고 바라보다 돌아섰다. 성진은 밤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소. 라며 자책했다. 산행 전날 밤 성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영철아 우리 친구 맞지? 제발 사실대로만 말해주게. 우리 돈 정말 괜찮은 거 맞나?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성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던 순간 마침내 지치고 쉰 듯한 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걱정시켰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사실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이 훨씬 커졌거든. 하지만 내가 누군가 강영철 아닌가. 이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녀서 결국 다 해결했네. 내가 우리 우정을 걸고 맹세하지. 내일 태백산 정상에서 자네들 돈 약속한 수익금까지 붙여서 모두 돌려주겠네.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진실하게 들려서 성진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고 그의 말을 믿고 싶어졌다. 그래, 친구를 믿어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새벽 송록회 회원들은 각자의 집에서 태백산으로 향할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배낭 속에는 산행의 즐거움 대신 평생을 바친 돈과 마지막 희망 그리고 일말의 불안감이 무겁게 담겨 있었다. 성진은 등산 스틱을 챙기다 문득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몇 년 전 가을 네 사람이 단풍이 절정인 산 정상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영철의 미소는 너무나도 해맑았다. 성진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번 산행은 축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20년 우정과 인생 전체를 건 마지막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창밖의 새벽 공기는 그들의 운명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새해 첫날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태백산 입구.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살을 예는 듯했다. 송록회 회원들은 약속된 장소에 모였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산의 날씨만큼이나 차가웠다. 20년간 이어온 잘 잤나. 오늘도 파이팅. 같은 유쾌한 인사는 없었다. 서로의 얼굴을 애써 외면한 채 불안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은 강영철이었다. 며칠 사이 겪은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퀭했다. 그러나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다들 왔는가? 추운데 고생이 많네. 자, 어서 올라가세. 정상에서 이 모든 고생을 웃음으로 바꿔주겠네. 그의 지친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그의 말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헤드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네 사람의 마지막 산행이 시작되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을 채울 뿐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성진은 앞서 걷는 영철의 넓은 등을 묵묵히 따라 걸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다. 그래, 영철이는 약속을 지킬 거야.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우리 우정은 이깟 돈 문제로 무너질 만큼 시시하지 않아.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절박한 기도에 가까웠다. 산 중턱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섰을 때였다.
발을 헛디딘 정혜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리자 성진과 만석이 반사적으로 양쪽에서 그녀를 부축했다. 20년간 몸에 밴 우정의 관성이었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잠시 녹아내리는 듯했다. 영철은 보온병에 담아온 뜨거운 대추차를 한 잔씩 따라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의 온기가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었다. 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심 어린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정말 미안하네. 내 욕심이 너무 과해서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을 지옥에 빠뜨릴 뻔했어.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자네들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을 걸세. 내가 다시 예전의 강영철로 돌아가 평생 자네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네. 그의 진솔한 사과에 성진과 정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친구는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능선에서 성진은 영철의 혼잣말을 듣고 말았다. 눈 덮인 아찔한 절벽 아래를 잠시 내려다보던 영철이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나겠군. 이기든 지든. 그 서늘한 목소리에 성진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피곤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안개처럼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침내 세상의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는 듯한 태백산 정상에 올랐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지만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번져오는 여명이 세상을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장엄한 풍경도 위태롭게 흔들리는 네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주지는 못했다. 추위와 기대로 온몸을 떨며 회원들은 영철을 둘러쌌다. 성진이 대표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철이 이제 약속을 지켜주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순간 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후회와 미안함의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싸늘한 경멸과 악의의 찬 조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짧고 기분 나쁜 실소를 터뜨렸다. 제자리? 아, 그래,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줘야지. 당신들 통장은 원래 영원이었으니 그게 제자리 아닌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세 사람의 심장에 박혔다. 투자, 펀드, 그런 게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당신들 돈 내 빚 갚고 도박 빚으로 전부 날렸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농락이자 조롱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망연자실한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듯 했다. 당신들이 정말 30% 수익률을 믿었단 말인가? 이 순진한 멍청이들아. 당신들 돈을 뺏어간 건 내가 아니야. 바로 당신들의 그 끝없는 탐욕이지.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성진을 향해서는 죽은 마누라 볼 셔츠는 있나 모르겠네. 평생 모은 돈을 나한테 다 갖다 바쳤으니 라고 비웃었고 만석에게는 자네가 평생 벌벌 떨며 지키던 그 건물 이제 곧 화려한 룸살롱으로 바뀔 걸세. 내가 소개해줄까? 라며 조롱했다. 마지막으로 정혜에게는 어디 과부 냄새나는 늙은 여자가 나한테 꼬리를 쳐. 내가 당신 돈 아니었으면 역겨워서 쳐다도 안 봤어. 라며 치욕을 안겼다. 그들의 희망과 믿음, 20년의 우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강영철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그 모든 것을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 악마 같은 놈.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만석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성을 잃고 영철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 돈 내놔. 내 평생을 돌려내 이 개자식아. 두 노인의 처절한 몸싸움이 눈 덮인 정상에서 시작되었다. 성진과 정혜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분노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광기가 뒤엉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놔. 이거 놔. 영철이 만석을 뿌리치던 그 순간 그의 발이 얼어붙은 눈 위에서 미끄러졌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영철의 몸이 절벽 아래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추락은 절벽 중턱에 위태롭게 자라난 소나무 가지에 걸리며 멈췄다. 그는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붙잡은 채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방금 전까지 친구들을 조롱하던 괴물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공포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살려줘. 만석아. 성진아.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든 돈은 갚을게. 제발 나 좀 살려줘. 그의 목소리는 칼바람 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20년간 쌓아온 우정의 본능이 성진의 몸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절벽으로 달려가 영철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영철의 손끝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뒤에서 다가온 만석이 강철 같은 힘으로 성진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손 아무도 잡지 마. 시간이 멈췄다. 성진은 만석의 얼음장 같은 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성진의 시선이 정혜에게 향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차마 이쪽을 돌아보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었다. 다시 성진의 시선이 절벽 아래 친구의 얼굴에 닿았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얼굴 위로 죽은 아내를 모욕하던 악마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 순간 성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영철의 눈에 담겨있던 마지막 희망의 빛이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체념과 저주가 뒤섞인 절망으로 바뀌었다. 으악. 마침내 힘이 다한 그의 손이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졌다. 그의 마지막 절규는 거대한 산의 침묵 속으로 그 어떤 메아리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갔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다.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한 새해 첫 태양이 세 명의 침묵하는 살인자들을 섬뜩하리만큼 아름다운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강영철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태백산 정상에는 잠시 동안 오직 바람 소리만이 존재했다. 경이롭게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의 붉은 빛이 눈밭을 비추며 세 사람의 창백한 얼굴 위로 핏물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길고도 끔찍한 침묵을 깬 것은 오만석이었다. 그는 꽁꽁 얼어붙은 감정을 녹이려는 듯 마른 기침을 한번 뱉어내고는 차갑고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영철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눈길에 미끄러진 거야. 우린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들의 역할을 지정했다. 정혜 씨는 너무 놀라 비명만 질렀어. 성진이 자네는 그를 구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내가 자네까지 위험해질까 봐 뒤에서 끌어당겼네.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자 함께 짊어져야 할 지옥의 시나리오였다. 윤정혜는 널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이성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곧 동의로 받아들여졌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20년의 우정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공모자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하산이 아니라 각자의 양심이라는 지옥으로 한 걸음씩 내려가는 과정이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했었다. 성진의 귓가에는 바람 소리마저 영철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려왔다. 발밑에 채이는 작은 돌멩이, 앙상한 나뭇가지의 형상에서도 살려달라던 친구의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토해낼 것조차 없었다. 그들의 끈끈했던 우정은 이제 서로를 옥죄는 차가운 족쇄가 되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침내 등산로 입구, 문명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만석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는 119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돌아보며 쐐기를 박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비극적인 사고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알겠나? 그리고 그는 수화기에 대고 평생 연극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슬픔과 충격에 잠긴 목소리로 친구의 사고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다. 성진은 그 거짓 신고를 들으며 자신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강영철의 죽음은 겨울 산행 중 발생한 안타까운 실족사로 간단하게 종결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세 사람은 마치 앵무새처럼 만석이 짜놓은 각본을 그대로 읊었다. 그들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했고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슬픔의 그림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성진은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 속에서 거짓말을 내뱉으며 스스로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을 느꼈다. 젊은 형사가 서로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진술이 똑같으시네요. 라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다. 며칠 뒤 영철의 장례식장이 차려졌다. 성진과 만석, 정혜는 상주 바로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이고 잔인한 연극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철의 아내는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 남편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에서도 당신들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라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아내의 뜨거운 눈물과 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성진의 양심을 찢었다. 그는 차마 영철의 영정사진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유가족의 눈을 마주할 수도 없었다. 반면 만석은 태연한 표정으로 영철의 아들을 위로하며 어깨를 두드려주기까지 했다. 성진은 그런 만석의 모습에서 인간이 아닌 차가운 괴물을 보았다.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텅 빈 주차장 구석에서 마주 섰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정혜였다. 나 더는 못하겠어요. 눈만 감으면 영철 씨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다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까요? 그녀의 울먹임에 만석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지금 제정신이야. 뭘 말해? 우리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사기꾼 놈이 제 발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걸 우리가 구해주지 않았다고 말할까?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방에서 썩고 싶어. 정신 차려. 강영철은 죗값을 받은 거야. 우린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의 윽박지름에 정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꼈다. 텅 빈 집에 돌아온 성진은 먼지 쌓인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주저앉았다. 여보, 내가 오늘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했소. 친구를 죽게 내버려두고 그 가족들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렸단 말이요. 그런데 그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었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거요. 대답 없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의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집 안을 떠돌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기는커녕 그날의 기억을 더욱 선명한 흉터로 남겼다. 송록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고 서로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서로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20년의 우정은 서로의 죄를 상기시키는 끔찍한 거울이 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줄 것이라 믿었던 침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마지막 보물, 바로 우정을 파괴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은 동네 상가에 붙은 부고를 통해 만석의 소식을 들었다. 만석은 그날 이후 술의 의지에 살다 가난 말기 판정을 받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정혜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맹독이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소식이 들려왔다. 강영철이 들어두었던 거액의 생명보험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사고로 종결되었기에 보험금은 문제없이 지급되었다.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영철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부유해졌고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세상의 아이러니는 이토록 잔인했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성진 역시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었다. 혼자 남은 텅 빈 집에서 그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들었다. 속록회의 빛바랜 사진들이었다. 배신하기 전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던 그 시절의 사진을 어루만지던 성진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친구를 잃었고 우정을 배신했으며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편지지에 한자 한자 눌러쓰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의 이름은 이성진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 전 태백산 정상에서 벌어졌던 한 죽음의 진실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마지막 장면. 허리가 굽고 걸음조차 위태로운 성진이 수년 전 친구의 거짓 사망신고를 했던 그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서 있다. 그의 손에는 노란 대봉투에 담긴 고백서가 들려 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 과연 그는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 죗값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서 끝나지 않는 침묵의 형벌을 안고 갈 것인가? 그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문고리를 향해 뻗어가는 모습에서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진다. 그의 마지막 선택과 심판은 온전히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진 채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